지난번 7월 여행 이후 8월 말 또다시 깐즈 장독 자치주의 리탕현과 샤천의 상그릴라라고 불리는 야딩을 가게 되었다. 티베트의 여행은 참 이상하다. 지난번 여행 중 고산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 금방 잊어버리고 그 강한 중독성은 나를 그곳으로 이끈다. 몸서리칠 만큼의 고통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에 장착해 사용이 가능하며 호텔에서 수명시 사용할 수 있는 산소 공급기를 준비를 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장비는 필요하지 않았다.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가 보다. 청두에서 티베트 지역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도시가 캉딩이다. 굴곡이 심한 길을 운전하는 도중 중간에 쉬어가는 곳에 들렀다. 작은 차량을 개조하여 중국 전역을 여행하는 젊은이를 만났다. 개조된 차량에는 침도와 각종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과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 충전기도 있었다. 그의 여행기를 올려놓은 SNS 구독자는 80만 명이며 계약을 맺은 회사의 제품을 SNS에 올려 판매 수익으로 여행을 한다고 했다. 중화 문화와 티베트 문화의 분할 구역인 저두어산 초입에 들어섰다. 저두어는 티베트어로 꼬불꼬불하다는 뜻이다. 318 국도에서 티베트 지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최고봉은 해발 4,962m, 전망대가 있는 곳은 4,298m이다. 해발이 높다 보니 머리가 띵하고 숨이 가빠온다. 바람에 휘날리는 타르초 소리를 들으며 한 걸음씩 오르니 구름이 나를 감싸고 돈다. 서유기의 구름을 타는 선호공이 된 듯하다. 그 길을 내려오는 중 내비게이션은 180도 회전을 하여 길을 안내한다. 7월에 왔던 신두치아오는 이미 가을이 왔는지 들판은 황금색으로 변해 있었다. 해발이 높지 않은 야장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날 리탕을 향해 출발했다. 점도간이 첩초산 중 굽이굽이 산허리를 돌아 정상에 올라 밑을 내려보니 나도 태계 이황의 고산 구곡과 같은 작품을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길은 비교적 좋았고 푸르디 푸른 하늘은 여행하는 우리들에게 유쾌함을 안겨주었다. 중간중간 풍경 좋은 곳에 내려 사진도 찍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산등성의 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한 대의 차량이 좌측편의 좁은 길로 올라가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판단이 들어서 그곳으로 차를 몰아 올라갔다. 이것은 내 인생의 많은 선택 중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우회성은 평생에 한번 볼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곳으로 나를 인도했다. 그곳의 초입에 들어서니 장족 한 가족이 우리를 반겨준다. 천천히 차를 몰아 초원위로 향했다. 눈앞에 펼쳐지는 초록색과 파란색의 대비는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고도가 높다 보니 중간에 엔진이 전지되는 상황과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천국으로 가는 길로 차를 몰았다. 정상은 축구장 면적 이상의 공간이 있었고 강렬한 태양으로 온화했다. 산과 하늘이 만나는 그곳까지 구름은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구름들의 향연이었다. 사천에서 가장 높은 산인 공가설산 빙하의 모습도 눈에 들어온다. 우리는 그곳에 간이의자와 탁자를 설치 후 포근하게 덮어주는 구름의 따뜻함과 온화함을 즐겼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다볼 수 있을 것 같은 해발 4,000m.
이곳은 천국이나 다름없었고 구름을 보면서 마셨던 한 잔의 커피는 천국의 맛이었다.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이곳을 나는 오늘부터 하늘정원이라 부를 것이다. 이곳이 진정한 하늘정원이다. 리탕은 칭짱 고원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울처럼 평탄한 초원이라는 뜻이다. 해발 4014m로 세계 최고 높이 도시 중의 하나이며 넓고 광대한 마오야 대초원이 있다. 이곳은 고인의 시신을 독수리에게 먹이는 천장장례 풍습이 있는 곳이다. 건조하고 기온이 낮기 때문에 티베트 고원에서 시신을 묻어도 잘 썩지 않아 이런 풍습이 생겼다. 시신이 썩지 않으면 영원히 하늘로 올라갈 수 없고 그러면 내세를 기약할 수 없다는 믿음 때문이다. 독수리를 망자의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는 사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 신성시한다. 그래서일까 리탕의 도시 위에는 항상 독수리들이 날고 있었다. 푸르디 푸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리탕스. 16세기 달라이라마 3대에 건립된 겔루파 사찰이다. 문화혁명 때 거의 파괴되었다가 1990년에 다시 복원되었다. 소년에서부터 내공이 있어 보이는 스님들이 한가롭게 마당에 거닐고 있다. 역대 14명의 달라이라마 중 3대 7대가 이곳 리탕 출신이다. 달라이라마 7대 생가가 렁캉 구지의 안에 있다. 이러한 명성으로 리탕은 관광객이 꼭 들러가는 곳이다. 그 안에는 카페나 식당, 편의시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아마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 인사동쯤 되는 것 같다. 마오야 초원으로 향했다. 리탕에서 그곳까지는 차량으로 1시간 정도 걸린다. 고원 평원의 길은 좋았다. 초원의 색 대비는 뚜렷하다. 초록 위에 점 같은 검은색은 마오니우이며 하얀색은 그들을 돌보는 티베트 사람들의 천막이다. 도로 위를 달리면서 펼쳐 보이는 이 푸른 초원은 끝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얼마 전에 장육 친구에게 마오니우를 저렇게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관리가 되는지 질문을 했다. 마오니우는 표식이 있기 때문에 소유주에 대한 걱정은 없다고 했다. 겨울이 되면 어린 마오니우는 얼어 죽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서 새끼들만 겨울나기를 도와준다고 했다. 가끔 소들이 사라져 찾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한다. 그것도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성장한 한 마리의 가격은 1만 유엔 정도 한다. 불교의 교리 때문에 살생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소수민족이나 업자들에게 살생을 하여 시장에 유통한다. 그곳을 떠나 다시 리탕으로 향하는 도중에 초원위로 차 발자국이 있어 그곳으로 들어갔다. 반은 초원이고 반은 마오니우였다. 마오니우는 외지인을 반겨주는 듯 도망갈 기세는 없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본다. 셀 수 없는 마오니우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다. 이곳은 욕심도 욕망도 없는 그런 세계이다. 런캉 구지의 중심에 있는 커피숍 2층에 올라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든다. 한참 동안이나 음악이 밤하늘에 퍼져나갔다. 다음날 아침 건이의 신산으로 출발했다. 이 신산은 리탕에서 100km 떨어져 있어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었다. 남서방향으로 차를 몰아 고개에 오르니 4,000m가 넘는 고온평원의 도시 리탕이 보인다. 여기가 바로 천공의 성인 것이다. 그 길을 계속 달리니 암석 덩어리들이 널브러져 있는 초원들과 푸른 하늘,
구름이 나를 반긴다. 길은 아스팔트 공사 중이고 어떤 구간은 비포장 도로였다. 그 길의 작은 호수들은 하늘을 다 담아 푸르디 푸르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건희의 신산에 거대한 빙하가 보이기 시작했다. 리탕을 출발한 지 이미 3시간이 넘었다. 현지 사람들에게 건희의 눈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여 그곳에 오르니 정면으로 거대한 설산과 광대한 초원이 펼쳐진다.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광경에 압도되었다. 그 얼마나 신성하고 신비로운가. 건희의 지역은 5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지만 인구는 수천 명에 불과하다. 건희의 신산은 티베트 24개의 신산 중 13번째이며 가장 높은 주봉은 해발 6204m에 이른다. 몇 시간을 달려오면서 티베트인들이 자연환경을 마주치게 되면 그들의 적박한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다. 이런 거대한 자연에 맞서야 하고 스스로 개척할 수 없는 자연의 힘에 자신을 미약한 존재로만 여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한계 상황.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가 말한 그 한계 상황이 여기에도 존재했을 것이다. 좌절을 통해서 진정한 한계를 자각하여 초월자의 세계로 마음을 열고 나아가 자기 존재의 실현이 되는 것.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은 어디에나 신들이 있다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건희의 산도 신산이 되었을 것이다. 변화무쌍한 구름에 쌓여있는 설산을 향해 다가가면 영험한 신들이 더 존재하고 누군가의 염원을 좀 더 분명하게 알아들을 것이며 그리고 저 어딘가에는 우리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건희의 신사는 신이 정말 있을지도 모른다는 영감을 주었다. 돌아오는 길은 여전히 험했지만 핸드폰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를 따라 부를 만큼 그 산이 보여준 경탄과 배경은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했다. 따오청 야딩까지 비오는 밤길을 달려 따오청에 도착했다. 미국이 산림국 식물채집에 관한 일을 맡았던 조셉 룩은 1928년 우연히 경이로운 풍경을 목격하고 내셔널 지오그래피지에 전했고 야딩은 최초로 서양 세계에 알려졌다. 조셉의 역량인지는 모르지만 영국의 소설가 제임스 힐튼이 쓴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에서 묘사되는 샹그릴라는 푸른 달빛 계곡이라 이름 붙인 설산으로 둘러싸인 이상적 유토피아였다. 그 후 여러 탐험가들이 사진 속 설산을 찾아 나섰지만 누구도 다시 발견하지 못했다. 중국이 개방되고 중국 정부가 1990년대 후반 샹그릴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2001년 공식적으로 윈난의 디칭 장족 자치주 중디엔을 샹그릴라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사천 사람들은 따오총 야딩을 샹그릴라로 믿고 있고 사천의 샹그릴라로 부르고 있다. 입구에 다다르자 신비롭고 웅장한 산세를 보여준다. 그곳에서 다시 전동차를 타고 로롱 목장에 도착하면 거대한 빙하로 둘러싸인 양마이용 주봉 앞에 서게 된다. 야딩은 3개의 주봉이 있다. 북쪽 봉우리 센나이르, 남쪽 봉우리 양마이용, 동쪽 봉우리 시아로 뚜어지이다. 각 주봉은 비와 구름에 가려 그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몇 년 전에 왔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언제쯤 야딩은 그 본 모습을 나에게 보여줄까? 고산지대는 날씨가 변화무쌍하다.
비가 멈추기를 기대하면서 양마용 앞 니우나이후에 올라갔지만 야속한 빗줄기만 세차게 내린다. 양마이용 설산의 빙하가 녹으며 만들어진 이 호수는 빛주색 에메랄드색을 뽐낸다. 다시 따오총으로 돌아와 하루를 묵고 리탕을 경유하여 청도를 향했다. 수많은 암석으로 덮여있는 길과 산 위의 고온병으로 달리는 각양각색의 모습은 또 다른 볼거리를 나에게 보여준다. 청도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정원에 다시 들려보기로 했다. 여기에 서서 변화무쌍한 구름을 바라보노라면 재행무상의 뜻을 어렴풋이 알 것 같다. 세상에 변치 않는 것이 없으니 아무리 영원을 원해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칠고 척박하지만 아름다움이 있었고 소박하지만 풍요로움이 있는 이곳은 삶이 때로는 많은 것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듯 하다.